네, 안녕하세요. 지금 제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서 시작하겠습니다. 할리몬의 미래국가 포럼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기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시간도 이르고 또 이제 날씨도 오늘부터 이제 영하로 뚝 떨어지는 그런 날씨입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추운 날씨에 불구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여러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이 이제 저희 24년 마지막 포럼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처음에 초고대 AI 시대 건설 도시 모빌리티 혁신이라는 큰 주제로 AI 기술 현황과 미래 모빌리티 했고, 두 번째는 AI 시대 스마트 도시 기술과 활용, 세 번째는 AI for Construction, Construction for AI. 오늘이 마지막인데 오늘은 AI 시대 기후 변화와 도시 재해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올해 마지막 포럼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올해 우리가 좀 격심한 그런 어떤 기후 변화로 인한 그런 재해를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오늘 포럼에서는 홍수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구조물 안전, 그다음에 열섬 현상, 그다음에 도시 재해, 그다음에 회복 탄력상이라는 다양한 주제를 갖고 발표와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리응답 관련된 그런 내용 방식을 조금 바꿨습니다. 설문지 오른쪽 상단에 보면 QR 코드가 있는데 거기 접속하셔서 의견이나 질문을 좀 남겨주시면 포럼 마지막 시간에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새로운 방식도 좀 번거로우시다고 많이 피해 주시고요. 기존 방법대로 또 무선 마이크를 통해서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은 QR 코드를 좀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분들 좀 몇 분 소개해주고 그렇게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전임 국토 우리 저기 공동위원장이었고 국토형 장관이셨던 우리 권도엽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현재 저희 미래국토 포럼 공동위원장이신 우리 강호인 전 국토 장관. 예. 그리고 저희 미래국토 포럼의 공동의장이신 이현수 서울대 명예교수님. 시간 관계상 저희가 많은 분을 소개 못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식순에 따라서 좀 25분 정도 저희가 간단하게 식사를 마치고 그다음에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식사 되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토론 시간을 좀 많이 드리기 위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저희 미래국토 포럼의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최근에 행복 청장으로 가신 우리 김영렬 청장님이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어렵게 회의 진행을 맡아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부터는 김영렬 청장님께 회의의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영렬입니다. 엄청 추운 날씨에 또 굉장히 이른 시간에 성황리에 포럼이 진행돼서 또 사실 어떤 의미에서 12월 달에 이 주제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할 때 이 전문적인 주제를 갖고 포럼을 하는 게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께서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라고 꼭 진행 시간을 철저히 준수를 해달라는 각별한 부탁이 있었는데 앞에 위원장님께서 5분 좀 빨리 시작하는 바람에 약간의 좀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42회 미래국토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연사와 패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연사 한 분과 패널리스트 네 분을 초청하였습니다. 기조 발표를 해 주실 굉장히 멀리서 오셨습니다. 노성진 국립금호공대 교수님이십니다. 패널 토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분이신데 허연숙 고려대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손은 카이스트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정원조 네이버랩스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재량 홍익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연사 패널 분들의 경력은 가지고 계신 자료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를 수락해 주시고 자료 준비와 특히 새벽부터 참석해 주신 연사 패널 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미래국토 포럼에서는 디어나운스 됐습니다마는 AI 시대 기후 변화와 도시재해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AI 시대의 기후 변화와 도시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AI 기술이 도시재난 예측과 대응 시스템에 어떤 혁신을 가지고 왔는지, 더 안전하고 신속한 도시재해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발표를 하고 프로로부터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미래 도시가 직면한 기후 변화를 극복하고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연사이신 노성진 교수님께서 30분간 기조 발표를 해주시고 이후 네 분의 패널리스트께서 포럼의 주제와 관련하여서 각 분야별로 7분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른 시간에 진행되는 관계로 각 5분께서는 시간을 필히 좀 엄수해 주시고 발표 시간이 길어지면은 제가 중간에 중단할 계획임을 미리 좀 말씀드리시고 진행에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성진 교수님께서 30분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금호국가대학교에서 물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노성진입니다. 이렇게 공학 한림원에 초대해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아침 일찍 발표하는 건 처음이라 사실 국외학회에 나와서 이렇게 제틀렉이 있는 상태에서 발표드린 거가 약간 비슷한 그런 기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의 그 명단을 주셨을 때 이거 제가 실수했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저는 도시 침수 그리고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AI 기술을 어떻게 그 도시 재해 분야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요즘 열심히 사실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어떻게 AI가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뭐 타이틀 페이지를 보고 짐작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뒤에 있는 그 백그라운드 이미지 같은 경우에 그 생성형 AI로 그린 그림입니다. 사실 이제 몇 초면 그 도시 침수 재해에 대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 바로 아웃풋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뉴스였었는데 이제 더 이상 대단한 뉴스가 아닙니다. 그만큼 AI 기술이라는 것들의 발전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재난 재해 분야에서도 적용될 그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좀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그 순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후 변화가 어떻게 도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수재 그리고 일부 폭염에 대해서 물과 관련된 부분의 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패널 중에서는 구조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것이 디지털 트윈과 어떻게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실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어떻게 AI가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는지 이미
재해 대응에 AI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요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어떻게 AI 기술이 재해 대응에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제가 보고 있는 시각, 그리고 제 주변에 가능하면 그 많은 자료들을 요청드려서 최근의 기술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짧은 시간 내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굉장히 추웠고요. 어제 구미에서 서울 올라오니까 많이 춥더라고요. 근데 이 시기에 도시 재해, 그 중에서도 수재에 대해서, 홍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적절한 주제인가에 대해서 사실 한 달 전부터 포럼을 기획하면서 많이 우려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이 기후 변화 그리고 홍수 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언제 말씀드려도 시적절한 주제다라고 이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ulse.climate.eu라고 해서 사실 요즘 저는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어가서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 80년간의 그 기후 변화, 그 일평균 기온의 그 분포를 나타내 준 것인데 아마 뒤에 회색 그래프는 잘 안 보이실 텐데 가장 최근 그래프 제가 어젯밤에 다시 한번 캡처했었는데 가장 최근에 그 11월 30일에 지구 평균 기온은 역대 2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가 1위였고요. 올해가 2위였고 아마 올해가 제일 더운 해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변화들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단계까지 이미 이르러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기술을 개발하고 계신데 제가 여기 와서 보기에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참석자분들이 이 지구 평균 기온이 1도가 낮을 때 태어나셔서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를 이루는 많은 기준들이 이미 기후 변화가 1도 나타나기 전에 세워진 기준으로 사회 기반 시설들의 운영 기준, 설계 기준이 세워져서 저희가 그 기반 하에 세워진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보여드릴 그래프가 이제 이 기후 변화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시면 이건 이제 해수면 온도인데 평균 자료는 조금 더 짧습니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인데 역시 올해가 작년에 이어 2위고요. 작년이 월등한 1위였습니다. 여기 지금 기상 전문가분들도 와 계셔서 제가 길게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만 엘니뇨가 끝나고 이제 라니냐가 시작됨에 따라서 바다 온도가 일부 줄어들고 있어서 향후 몇 년간은 1등은 안 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주변의 온도를 보시면 이것이 왜 한 2, 3도 정도 높은 상태이죠. 주변의 온도를 보시면 그 하얀색이 그 어노말리가 0이고 지금 1, 2 정도 되면 과거 기온보다 얼마나 해수면 온도가 높은지에 대한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첫눈 지구 서울에서 20cm 넘게 눈이 왔다고 하고요. 구미도 첫눈이 그때 내렸었는데요. 그 원인이 지금 해수면 온도가 이렇게 상승된 데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겨울에 모여서 얘기를 하더라도 기후 변화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언제 하더라도 시의적절하다라는 얘기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건 얼마 전입니다. 10월에 스페인에서 일어났던 홍수에 대한 피해 사진인데요. 이때 한 그 사망자가 200명 이상 나서 굉장히 그 국제면 기사를 도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그 시가지가 어떻게 침수됐는지에 대한 것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이 도시의 어느 군데에서 이제 촬영한 것이 되겠는데 혹시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건물 안쪽에 찍은 건데 이미 안쪽에 침수가 진행이 되고 지금 밖에 보시면 지금 그 사람 눈높이 정도까지 이미
물이 차 있어서 안쪽에 모래 주머니를 치우면 금방 침수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일들이 도시의 유럽의 한복판에서 좀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설명드리면, 이때 홍수가 그 발렌시아 지역의 전역에 걸쳐서 일어났었는데, 왼쪽에 뭐 동영상도 한번 클릭해 주시면 보시면 지금 시간이 Todo es 오후 un 2시 pantano. 반인데요. 이미 그 도시의 1층 정도가 상당히 침수가 되어 있고, Lo que parecía que no iba a suceder jamás. 이때 이분이 jamás. 아이랑 같이 Esta es la 바깥에 situación ahora 지금 mismo. 약간 고지대에 피해 있는 상태로 갔는데 지금 3시 55분이에요. 1,5 metros del segundo 이때까지 piso. 그 갓난 아이랑 어디 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5시가 넘어가지고 헬기가 와가지고 일부 구출해 갔고요. 지금 이제 보트로 구하러 온 게 지금 이제 5시간. 이때 그 홍수 피해도 홍수 피해지만, 이때 홍수 피해가 물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굉장히 큰 피해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내릴 비가 8시간 내에 내렸다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처하기 어려웠다라고 당국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이때 보시면 1시 정도에 시작된 홍수가, 상류에 시작된 홍수가 하루까지 내려오는데 적어도 몇 시간 정도 걸렸고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주민들은 아무런 워닝도 받지 못했다. 그래서 피해가 더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유럽에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 극한 홍수가 왔을 때 일어나고 있는, 저희가 얼마 전에 본 상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입니다. 아마 허리케인 헐린, 뭐 헬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우리말로는. 노스캐롤라이나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200명 이상의 사망자, 실종자가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제가 노스캐롤라이나 가본 적이 없지만, 노스캐롤라이나는 제가 알기로는 클라이밋 헤븐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허리케인이 대부분 비껴가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플로리다에서 허리케인을 맞아주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 돌풍 같은 것도 사실 거의 없고요. 기후 변화가 걱정된다면 노스캐롤라이나에 사는 게 제일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원래는 이렇게 그 허리케인 피해 안 입던 곳입니다. 근데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요. 보시면 허리케인이 그대로 통과해서 지나갔고요. 이것도 해수면 온도의 상승, 그리고 기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학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뭔가 커다란 기후 재해가 나타났을 때 이게 기후 변화 영향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기후 학자들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설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기후 변화가 1도 정도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도중에 받은 영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허리케인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그 미국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여기서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오는지가 개인적으로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스윙 스테이트 중에 하나였었는데, 저는 기후 변화의 이 재해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준 부분도 일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요, 2022년에 태풍 흰남노가 포항, 울산 등을 휩쓸고 지나가서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원래 지금 기후 전문가들이 와 계셔서 제가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는 게 좀 주저넘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런 태풍 경력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었었고요. 그리고 그 강우 강도와 규모도 굉장히 엄청났기 때문에 이때 포항에서 지하 주차장에서의 침수 사고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어서 지하 주차장, 그리고 그 지하 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이 많이 상상된 거를 여러분도 아마 아시고 계실 겁니다. 저희 나라에서 겪는 기후 변화고요. 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2022년에 8월 8일에 서울에 극한 홍수가 내려서 강남 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내린 비가 일 누적에 지금 300mm가 넘어서 빈도로 보면 상당히 큰,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우리가 도시를 설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준들을 훨씬 초과하는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제가 기후 변화의 영향과 그리고 이제 홍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두 가지 좀 분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홍수의 위험이 커지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유인데, 왼쪽에 보시면 그 2017년에 허리케인 하비가 그 텍사스 휴스턴에 왔을 때 왼쪽이 이제 강수의 누적 분포입니다. 굉장히 많이 왔고요. 대신 그 지역적인 분포는 상대적으로 크진 않습니다. 휴스턴 내에서.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도시 침수가 일어난 걸 저희가 이제 재해석한 부분입니다. 동일한 비가 내렸다고 보이지만 그 안에서의 피해 양상은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래서 도시 침수라는 것이 굉장히 빠르고 그 지역적으로 그 불균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대응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모든 지역을 모두 안전하게 막을 수가 없고, 어느 지역을 선택적으로 혹은 그 위험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방어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이제 강남 지역에서 2022년에 홍수가 났을 때 왼쪽이 그 이제 TV에서 많이 나왔던 그런 이제 그 모식도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게 도시 홍수를 생각하는 그 일반인들의 인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지대여서 피해를 입은 게 맞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피해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지 이제 저희 연구진이 재해석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 널쩍하게 모두가 다 침수가 된 것이 아니고요. 그 일부 저지대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그리고 홍수가 발생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상당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공간적 불균진성, 이게 그 도시 재해, 도시 홍수의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걸 어떻게 선택적으로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후 변화의 그 또 다른 한 면이라고 할 수 있죠. 비가 오지 않으면 이제 가뭄이 지속되고 그 다음에 폭염이 여름에 큰 문제가 됩니다. 제가 구미에서 왔기 때문에 구미에 대한 통계를 좀 조사해 보면, 여러분이 아시기에 뭐 데프리카라고 해서 대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더운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그걸 작년에 구미가 넘어섰습니다. 평균 기온으로 보자면 구미가 대구보다 더 그 여름에서의 폭염 일수라든지 온도가 더 높아서 더 더운 도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대구나 구미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도시에서 폭염폭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기사화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그 도시화의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기후 변화 영향도 물론 있는 것이죠. 저희가 그 부산대에서 그 연구한 내용을 일부 그 허락을 받고 갖고 와서 보여드리면, 대구 같은 경우에 이게 대구 내에서 오른쪽에 가운데 보시는 패널이 그 고해상도 인공위성으로 그 열 센싱을 했을 때 어떻게 그 온도가 분포하느냐인데, 이미 11시 15분쯤 되면 빨갛게 온도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그 빨간색으로 또한 표시된 인더스트리얼, 그러니까 산업화된 지역, 그러니까 공업 지역에서의 온도가 급격하게 먼저 상승되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로 온도가 온도 상승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도시 계획 그리고 도시의 구조가 어떻게 그 기후 변화와 함께 폭염과 재난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단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패널 토의에서 도시 폭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사실 AI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화학상도 받았습니다. 두 개의 상을 저는 AI 기술에 힘입어서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어려운 난제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제 AI 힘을 빌리지 않으면 풀지 어려운 시대가 됐다. 또 AI 힘을 빌어야지만 기술 개발이 더 급속히 향상되는 그런 시대에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도시 재해 분야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냐,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이걸 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AI와 함께 저는 그 쌍으로 소개드릴 수 있는 기술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실물을 가상의 세계에 똑같이 복사하는 기술인 거죠. 원래는 새로운 시설이나 기술들을 개발할 때 안전하게 테스트하고 새로운 버전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되었지만, 지금은 재해를 시뮬레이션하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아주 활발하게
그 개발되고 있는 기술이 발전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AI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이제 현재가 어떻게 AI를 통해서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홍수 예보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국내 홍수가 어떻게 얼마나 피해가 근년에 있어 와서 이러한 비구조적 대책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예보 기술이라든지 대책들이 늘어나게 되는지에 대한 표현이고요.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포항에서의 그 지하 주차장에서의 침수 피해 이후로 서울에서도 몇만 곳 이상에서 물막이판이라고 하는 차수판이 설치가 이미 되었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리면 설치를 공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막이판이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하는 시설이 아니라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일부 벌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물이 차기 시작하면 실제 언제 대피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기준 같은 것들 예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일어난 몇 가지 피해들, 올해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긴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동안의 내린 비로 지금 뭐 3,000대가 넘는 차가 침수가 되었고요. 많은 교통의 장애 그리고 피해들을 우리가 입고 있어서 어떻게 도시를 이런 그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그 교통 레질리언스를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한 또 하나의 화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홍수 예보가 예전에는 전국에 75개 지점에 대해서 발효가 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AI 홍수 예보가 도입되면서 전국에 200개 이상의 지점에 대해서 홍수 예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홍수 예보를 하는 예보 간수가 이렇게 3배가 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점을 늘릴 수 있었던 이유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AI로 예보하고 그것을 예보관들이 효율적으로 예보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색 지점으로 더 확대된 홍수 예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도시 주변을 지나가는 그 하천에서의 홍수 지점이 늘어났기 때문에 도시 침수, 도시 재난에 대한 대응이 더 강화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마 올해 그 내비게이션 앱을 보면서 느끼신 분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이버 앱 같은 경우에는 올해 홍수주의보나 혹은 경보가 난 곳에서는 우회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서울에 와서 보면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 홍수 예보가 여러분 뉴스나 혹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아주 가까이 들어와서 예보를 하는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있는 분야가 AI 부분에서는 그 객체 인식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서울연구원에서 개발한 이 객체 인식을 통한 CCTV 이미지를 이용해서 침수를 탐지하는 기술입니다.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자동차라든지 이런 객체를 탐지하는 기술은 이미 굉장히 향상되어 있어서 오픈 소스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술을 사실 거의 그대로 이용을 해서 위에 보시는 것처럼 침수된 지역에 차가 지나가면 어디까지 침수됐는지를 자동으로 디텍팅해서 침수의 위험을 판단해 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사실 거의 완성됐다고 그 연구진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개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 서울 시내에 그 설치되는 CCTV망이 사실 굉장히 덴스합니다. 근데 여기서 침수를 위해서 이 정보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기술적인 그 행정적인 배리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해결에 대한 부분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그 전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넘겼나요 혹시? 예. 그 올해 창원에서 하루에 300mm, 많은 곳은 500mm 이상의 비가 내려서 사실 큰 피해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었을 분들은 잘 모르셨을 텐데, 저는 물 재해에 대한 정보들은 늘 찾아보기 때문에 침수 피해가 크게 났는데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 작년에 창원시를 비롯해서 몇 개 시범 지역에 이 디지털 트윈
그리고 모니터링 시설이 설치가 돼서 시범 예보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아래쪽에 CCTV에서 침수가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얻어서 뭐 강수 정보라든지 그리고 시뮬레이션 정보를 활용해서 침수 위험에 대해서 지자체에 알리고 대응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서 저는 이 예보가 일부 활용이 돼서 피해가 주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시스템 그러니까 기술들을 좀 전국적으로 확장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뭐 잠깐 보여드렸지만 2차원 침수 맵 예측을 하는 기술을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컴퓨팅 자원이 필요합니다. 주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슈퍼컴퓨터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2차원 침수도 해석해야 되고 아래쪽도 혹시 클릭해 주실 수 있으면 도시에서는 관망이 있습니다. 관망과 지표 침수가 서로 연계돼서 침수가 증가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전통적인 물리 모델링 방식에서는 굉장히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보통 슈퍼컴퓨팅 기술을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도시 침수 분야의 그 슈퍼컴퓨팅을 사용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었고요. 최근의 성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I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왜 침수 모델링이냐 물리 모델링이냐 하실 수 있겠지만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같이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앞서서 스페인에서 1년 내릴 비가 8시간에 내려서 피해가 생긴 걸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 연구진에서는 1000년 만에 한 번 내릴 만한 비가 이 한강 지역에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면 저희는 아직 이제 진행 중인 단계에서 일부 그 보정이라든지 검증 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최종 결과는 내년 한 4, 5월 정도에 환경연구원에서 발표를 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피해를 예측하기 위한 일부 부분들, 그 2차원 도시 침수 해석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AI와 연계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1000년에 한 번 일어난 홍수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AI를 아주 훌륭하게 테스트가 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극한 재해, 재난에 대비할 때 AI 기술의 제일 한계는 역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극한 홍수의 데이터들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얻는 가장 보편적인 지금까지 알려진 방법들은 이런 물리 모형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 시나리오들을 기반으로 해서 AI 모형을 훈련시켜서 재현하는 방법. 그래서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이 최근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물리 모델 이 두 가지 기술이 서로 떨어진 기술들이 아니라 함께 사용되어야 서로 신뢰성이 향상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특히 재해 예측 관련해서는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리 모형 기반의 AI 활용이 중요한 키 포인트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간단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는 도시 침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폭염에 대해서도 이제 패널에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도시에서는 이제 비가 안 오기 시작하면 수질의 문제가 생깁니다. 앞서서 도시 침수에 대한 디지털 트윈 말씀드렸었는데 그 수질, 특히 환경 사고에 대한 디지털 트윈 또한 환경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 참여하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 수량 그리고 홍수 예측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 내에서 그 비가 안 와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 어떻게 수질이 악화되고 그러면 댐이라든지 저수지 운영을 통해서 어떻게 수질의 악화를 막고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툴로서의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물리 모형 기반인데 향후는 AI가 함께 활용되어야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먼 미래 말고 가까운 미래를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AI 시대는 사실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올해가 내년이 다르기 때문에 넘어가 주시겠습니다. 조금만 속도를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공동 연구하고 있는 엔비디아에서 공유해 주신 Accurately 자료인데 visualizing current weather conditions in high resolution 지구 and at a global 전체를 scale is 그 incredibly 디지털 helpful to 트윈 AI climate 기술을 통해서 scientists. 재현하는 방법입니다. Using NVIDIA Omniverse Cloud, we can look at an icon simulation of 작년에 any part of the 그 world 엔비디아 at a CEO가 resolution of 발표를 1.25 kilometers. 해서 굉장히 그 바이럴 Here, you can 해졌던 see the 그런 detail in the clouds over 기술을 Taiwan, 알고 있습니다. or thunderstorms over 지구 Africa 전체가 that form 지금 as the AI를 sun 통해서 rises 재현되는 and its light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 가지만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지구들의 상황들이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재현되고 그래서 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기술들을 준비해 가는 것이죠. 이런 기술의 기반에는 AI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물리 법칙을 AI를 통해서 해석할 것인가, 이 피지컬리 인폼드 AI의 기술적 기반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상세한 내용들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피지컬 모델과 두 번째 보시면 AI 모델로 그 도시를 어떻게 레질리언스를 향상시킬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키가 다양한 관측 자료 그리고 관측 자료뿐만 아니라 시민들로부터의 피드백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단적으로 미래 기술로 한 가지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물리 모형으로 계산된 도시 침수에 대한 사례인데 슈퍼컴퓨팅을 사용해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의 도시 침수 디지털 트윈은 사전에 다 시뮬레이션 해놓은 모형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이제 AI 모형으로 그 훈련을 시키게 되면 단 몇 초 안에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넘어가고 뒤로 혹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예. 초해상학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로 아예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내려주시면 도시재해 분야의 AI 기술을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AI 기술의 신뢰성 확보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AI 기술을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의 문제는 이미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몇 퍼센트를 쓸 것인가, 언제 80% 이상을 사용할 것인가. 이미 제가 보여드린 슬라이드의 많은 부분이 AI로 완성된 부분들입니다. AI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시뮬레이션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들을 어떻게 그 신뢰성을 확보할 것인가 할 때 중요한 네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정보가 필요하다. 모니터링 네트워크가 도시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아마 뭐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포럼에서도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투자, 정보가 수집이 되었습니다. 도시에서도 재난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물리 모형, 인공지능 모형은 함께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복드리지 않겠고요. 그리고 결국 이 기술을 사용하는 건 사람입니다. AI 홍수 예보라고 하지만 그 예보를 사용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어떻게 확보하고 운영할 인재들을 교육할 것인가. 그게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더 이상 학교에서 코딩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 코딩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젠 생성형 AI가 저보다 훨씬 잘합니다. 어떻게 생성형 AI 그리고 AI 기술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마무리 좀 부탁합니다. 그 패널 토의를 준비하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 기술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는데 이 기술을 다루는 부서 그리고 활용하는 부서들이 달라서 이 부서들 사이의 협업 그리고 차이점의 극복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겠다라는 부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준비해 오셨는데 많은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AI 기술을 활용한 홍수 예보, 침수 모니터링 현황하고 향후에 AI에 기반한 도시 침수 예보라든지 침수 위험도 해석 등 미래의 적용,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패널 분들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준비는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시간을 너무 짧게 들어가지고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7분간 좀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허연숙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하게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미 폭염에 관련된 부분은 노성진 교수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서 또 저희가 지금 몸소 또 체험하다시피 매년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을 다 직접 느끼고 있고 매년 저희 나라에서도 이제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노성진 교수님께서 또 그 도시재해의 시공간적 비균질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열섬 현상도 동일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서울시 온도 데이터를 이제 분석한 거를 이제 오른쪽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서울시 앞만 살펴보더라도 열섬 현상의 강도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크게는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열섬 현상 강도가 10도 이상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열섬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전략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EPE에서 제시하는 전략은 4가지 정도로 추릴 수가 있고요. 크게 보면 녹지를 사용해서 이제 쿨링을 하는 효과,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많은 도시에 이제 표면들이 있는데 도시의 표면을 반사율이 높은 재료로 코팅을 함으로써 이제 태양열을 반사시키고 이를 통해서 이제 쿨링을 이제 만드는 이제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이제 전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도시들에서 이제 적용되는 전략들을 보면 해외 미국, 유럽, 한국 할 거 없이 다 쿨 루프나 아니면 도시숲 조성 이 정도의 제한적인 전략들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이제 부분이 한 2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이렇게 제한적인 전략만 가지고 우리가 이미 심각한 도시 열섬 현상을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느냐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지금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열섬 완화 전략이 전 세계 다양한 기후, 다양한 도시 컨텍스트에 동일하게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 2가지가 사실 주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가져왔고요. 2019년도에 이제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인데 미국하고 유럽에 있는 연구진들이 인공위성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한 300개가 넘는 도시의 도시 지표면 온도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은 팬시한 AI 쓰지 않고 아주 단순한 이제 통계 모델이고요. 이제 이 모델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내린 가장 주요한 메시지는 모든 도시에 적용 가능한 단일한 열섬 완화 전략은 없다. 각각의 지역의 컨텍스트에 맞춰서 이제 열섬 완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가장 주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각각의 지역에 맞춰서 이제 열섬 현상을 분석하고 제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제 분석 모델이 필요한데요. 이제 거기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것이 지역 기후 모델입니다. 이제 도시는 워낙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도시의 이제 복잡한 모습을 그대로 다 모델에 구현하기는 어렵고, 이제 도시 캐노피 모델이라고 하는 도시를 하나의 평균적인 건물이 균등하게 이제 분포하고 있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만든 모델을 가지고 이제 도시를 모사하고 있는데요. 이미 단순하게 비교를 해봐도 아시겠지만 이제 도시 캐노피 모델에서 담고 있는 이런 평균적인 도시 밀도만 가지고는 실제 도시 모습을 제대로 담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델에서 나오는 예측과 실제 현상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러면 이제 실제 도시 기후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도시 열섬 현상을 좀 더 제대로 규명해 보자라는 이제 니즈가 많이 발생을 하였고, 거기에 이제 AI가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센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이제 도시 기후 데이터가 방대하게 이제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 외에도 뭐 GIS, 생활인구 등과 같은 도시 공공 데이터가 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AI를 통한 이제 분석이 고도화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도시 열섬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한 지가 한 5년 정도 됐고요. 특히 서울시 외기 온도, 풍소, 공기질 데이터를 이제 AI 방법론을 통해서 이제 분석해오는 연구를 쭉 해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로 이제 랜덤 포레스트 모델하고 샵 방법론을 활용해서 도시 열섬 현상을 이제 분석한 연구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왼쪽을 보면 도시의 각각의 이제 특정 요소들이 도시 열섬 현상에 미치는 영향이 뭐 비선형적인 관계여도 정량적으로 규명하는 게 가능하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도시의 각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는 주요가 다른 변수와 동시에 상호작용하는 이제 각각의 이제 효과들을 분리해서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게 됨으로써 저희가 이제 도시 열섬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게 사실 AI 방법론을 통해서 좀 더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제가 이제 5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이제 겪게 된 한계점도 있거든요. 이제 실제 데이터를 쓰게 되면 도시 안에서의 도시 변수들, 지역 기후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관계 규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 다 배제하고 결과적으로는 매우 제한적인 변수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아무리 실제 데이터와 방대한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원인 규명적인 부분에서는 제한된 변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석적인 부분, 규명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좀 이제 깨닫게 되었고요. 이제 그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융합적인 이제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물리 모델을 통해서 도시의 평균 특성이 도시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파악을 하고, 이제 물리 모델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AI 모델을 통해서 규명함으로써 지금 모델만 가지고는, 또 AI 모델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도시 열섬 현상도 규명하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열섬 전략도 제시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봐도 7분은 굉장히 짧은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도시 내 열섬 현상 원인 규명에 있어서의 AI 역할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은 손은 카이스트 교수님께서 미래 도시재해 대응 기술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의 손훈입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저희 학교 AI 대학원 겸임 교수로도 있고요. 제가 98년도에 박사 논문을 AI는 아니지만 기계학습 쪽에 대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저는 상용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센싱 쪽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연구자분들이 이런 뭐 센서 같은 것을 이용해서 뭐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다, 가능성, 성능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상용화 되려면은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 가성비가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나마 이제 이런 기술을 많이 쓰는 게 대형 구조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센서 같은 걸 붙인 그런 상용화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나마.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센서를 붙여가지고 이제 재난 대응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재난이 자주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센서 같은 경우는 한 뭐 6년이나 뭐 7년 뭐 그 정도 한 번씩 갈아줘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가성비 입장에서 보면은 이 구조물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센서를 붙였는데 센서를 유지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시간이 드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은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상용화 입장에서는 정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저는 이제 구조공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교량 위주로 많이 연구를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센서를 설치할 수 있는
국내 교량은 주로 대형 구조물이거든요. 대형 교량. 우리나라에 있는 교량이 한 4만 개 좀 넘게 있는데 이런 대형 교량은 한 70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중국 가면 한 100만 개 정도 교량이 있고 미국 같은 데 가면 60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사업화 입장에서는 야, 무조건 이제 해외를 가야겠다. 그리고 중소 구조물이 아니라 대형 구조물이 아니라 중소 구조물,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구조물에도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센싱 연구를 한 30년 하면서 정말 이 고민 많이 했거든요. 데이터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정보, 인포메이션. 그게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이 데이터를 잘 가공을 해가지고 정말 사용자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많은 분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AR을 적용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 상용화 입장에서는 아까도 뭐 많이 말씀하셨지만 슈퍼컴퓨터도 필요하고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려면은 이제 많은 센서도 붙여야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인 얘기보다는 당장 할 수 있는 그쪽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런 중장기적인 홍수라든지 열화라든지 기후 변화가 이제 우리나라 뭐 전 세계적으로 재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일단 시민 입장에서 아주 가까운 미래에서는 내가 사는 집에서 내일 홍수가 일어나거나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실제 우리 가족의 인명을 구하고 재산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런 대형 구조물 이외에도 이런 중소 구조물 우리가 쓰는 아파트, 상가 건물, 우리 집 앞에 있는 교량 이런 데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지 많이 팔 수가 있겠죠. 센서 같은 것을. 예.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 내용이 이 부분인데요. 자, 재난 대응을 위한 상용화를 위해서는 첫 번째 여기 포인트가 안 되는데 일단은 최소 비용으로 두 번째 최소의 데이터 이용해서 세 번째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 일단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사실 제가 이거에 대한 답변은 없는데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사례를 가지고 하나 조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지금 자꾸 거기 쓰면 저 불안한데 지금 이분 있는 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AI 센서라는 걸 해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가속도계하고 레이더 센서 같은 것을 접목을 해서 구조물 변이를 굉장히 정확하게 잴 수 있는 그런 센서를 저희가 개발해서 지금 상용하고 있습니다. 좀 잘 안 보이는데 비용은 100만 원 정도. 그리고 중소 구조물이니까 여기 잘 보이지 않는데 변이를 재는데 변이를 저희가 한 0.1mm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잴 수 있는 이런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참고로 이게 레이더를 쓰기 때문에 수위, 홍수를 위해서 수위 같은데 그 물 높이를 재는 데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센서를 개발해서 이제 저는 항상 발표할 때 아무리 사람들이 말해도 안 믿어주니까 꼭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미국에서 실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버스가 지나가고 있는 이 한 30m 정도 되는 교량인데 버스가 지나가는데도 변이가 1mm도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재는 센서를 보면은 오차가 한 0.03mm 정도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데 가격은 한 100만 원. 아이폰 정도면은 저는 그래도 사람들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이거는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에 있는 주차 건물의 변이를 쟀는데 이때는 한 0.2mm도 안 생겨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잴 수 있다. 다 넘어가고 자 혹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졸고 계시다면은 요거 하나만이라도 좀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자 이게 기울기라고 구조물의 변이라고 생각할게요. 자 변이가 이제 증가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증가하면은 저희가 설계할 때 했던
기준치라는 게 있습니다. 설계 허용 변이. 저는 많은 데이터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설계했을 때 허용하는 변이보다 증가하면은 저는 그때부터 이제 경기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허용이 아니라 그 파괴에 다다라는 해석에서 나온 뭐 허용이 아니라 파괴 변이에 해당하면은 그때는 경보를 시작한다든지, 이거는 정말 우리의 경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그 경계치를 정할 수 있지 굳이 많은 데이터를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변이가 될 수도 있고 수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기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지식을 많이 쓰면은 변이가 늘어나는데 이런 경향성을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떤 일정한 경향을 가지고 이제 늘어난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확 이렇게 변한다든지, 요 정도만 돼도 저희가 경보를 주고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다면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센서 안에 이런 그 엣지 컴퓨팅이라고 해가지고 센서 안에서 이걸 바로 분석하고 거기도 알람을 바로 보낼 수 있게 하면은 정말 재난 대응할 때는 진짜 중요한 게 몇 초 차이거든요. 바로 5초 후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경보를 주느냐, 1분 후에 하느냐가 사람의 생사를 갈아 놓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데이터를 마무리 많이 좀 보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와 같이 자 정상인데 그다음에 경보 상태 이상이 있을 때 많은 데이터를 모으면은 뭐 변이만을 보는 게 아니라 뭐 기울기도 보고 해서 이런 분석을 하면은 좀 더 신뢰도 있는 그런 분석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AI를 쓸 수 있지만 이것은 좀 더 장기적으로 데이터가 많이 모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2초 초과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좀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특히 손 교수님한테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마 AI 기반 계측 센서 개발 효과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조 네이버랩스 이사님께서 AI 시대 기후 변화와 도시재해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이버랩스의 정원조라고 합니다. 예, 저도 같은 저 건설 쪽에 토목공학과 출신이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이버에 와 있게 됐는데요. 혹시 클릭 한 번만 해봐 주시겠어요? 원래 전에 이렇게 동영상이 도는데, 예, 다시 전 페이지로, 예, 네, 그냥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네이버에서 그 사우디 관련 사업을 좀 앞서서 좀 하고 있고요. 예, 저는 디지털 트윈 그룹을 맡고 있어서, 예, 사우디에 지금 나간 기술을 하고 제가 겪었던 경험,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우선 그 네이버 랩스라는 조직에 제가 몸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네이버의 R&D 중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좀 이런 배경을 설명드려야 조금 이해가 가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게 되면 기존 네이버는 이제 온라인 상에서의 연결을 계속 해왔다라고 하면은, 네이버 랩스는 미래 기술로 피지컬 공간하고 온라인을 연결시키는 기술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측에 보시는 플랫폼이나 서비스는 대부분 로봇이나 자율주행 그리고 AR 같은 기술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럼 기계가 공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일 왼쪽에 있는 디지털 트윈이 필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 클라우드 기반으로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로 집중을 하는 이유는 로봇이 굉장히 비싸지겠죠. 컴퓨팅 파워가 올라가면은 그거를 5G로 저지연으로 연결하고, 예, 컴퓨팅 파워는 예, 몰아넣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 장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 트윈 XR이라고 해서, 예, 보시게 되면 가운데 그 스페셜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매핑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 저희가 직접 만들어요. 예, 인하우스에서 다 만들고 그걸 이용을 해서 저희 테스트 베드가 있는데, 저희 1784라고 네이버 본사 건물에 와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빌딩 단위에서 한 100여 개 이상의 로봇을 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각세종이라는 저희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캠퍼스 단위 규모의 자율주행차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서버를 배송하는 로봇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가시티 스케일로 넘어가서 저희가 한국에서는 여러 지자체도 많이 도와드렸지만 이제 사우디에 나가서 사우디에서 가장 큰 도시 5개를 대상으로 디지털 트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In the era of spatial intelligence, what does Naver have in store? Naver Twin XR is an integrated platform for our digital twin solution and various spat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It creates a virtual world, identical to the real world, and provides solutions for the two worlds to interact. How can this platform be put to use? It can create a digital twin of a city and simulate various urban issues. It can provide livelier spatial information or even offer a completely new experience. And robots. It enables robots to recognize space as a human does. To be connected to smart building infrastructures and to safely coexist with humans. Let's not forget autonomous vehicles. What's more, all technologies bridging the online and offline are integrated within the Naver Twin XR platform. Not someday, but starting now.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일부 좀 눈에 띄는 것들을 모아서 동영상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저희 오늘의 주제 AI 시대의 기후 변화와 도시재해 대응 방향, 디지털 트윈 관점에서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저희가 보통 레벨 1은 3차원 가시화, 물리 세계를 본따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레벨 2가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인데 데이터 연결해서 이제 계속 데이터를 받는 거죠.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정된 빈도, 그러니까 프리퀀시죠. 데이터를 어느 주기로 받느냐. 그 다음에 충실도가 이제 피델러티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저희가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필요한 만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레벨 3이 이제 분석 및 예측인데, 실제 저희가 분석이나 예측을 했을 때 아까도 말씀하신 부분이긴 하지만 피지컬 모델을 사용했을 때와 AI를 사용했을 때 그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그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속도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H100, H200 새로 나오고 엔비디아에서 계속 좋은 GPU를 출시하고 있지만 광대역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의 분석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1시간 뒤를 예측하는데 2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 다음에 피지컬한 모델이 확실히 어떤 리밋이 있어요. 얘는 어떤 과도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AI는 약간 인터폴레이션하고 엑스트라폴레이션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갑자기 어느 순간 예측을 벗어나 버리는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홀루시네이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약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피지컬 모델이 풀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다른 모델링 되지 않은 영향들이 오기 때문에 그걸 또 발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또 AI가 그거를 풀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 우측의 사진은 잠깐 그랬던 거예요. 만약에 도로 네트워크를 만약에 교통량을 분석한다, 근데 3차로가 돼 있다라고 했을 때 사우디 가봤더니 4차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리적 모델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하려고 잠깐 삽입했던 그림입니다. 저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후변화, 도시재해 대응에 있어서 AI 기반 디지털 트윈 가능성에 대해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량 홍익대 교수님께서 연결성과 재난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홍익대학교의 박재량입니다. 지금 앞서 이제 발제자분들 그리고 이제 패널분들께서 인공지능 중심의 이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약간 결을 달리해서 실은 뭐 인공지능의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요.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제 개념을 중심으로 말씀을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예. 뭐 저기 노성진 교수님 발표에서도 이런 이제 비슷한 사례들 이제 많이 보셨고 이런 기사들도 최근에도 아마 다들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종류의 이제 기사에서 제가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단어는 이제 반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이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반복되는 침수 사고, 반복되는 도시 홍수 이런 단어들을 이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는 이런 재난들을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죠. 돼요? 재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제 논의를 하고 있고 이런 인공지능이 이제 많은 이제 해결책을 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과연 내년이나 뭐 내후년에는 저런 비슷한 제목을 안 볼 자신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좀 의구심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반복되는 재난의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지금 요 아래 있는 요 논문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이제 퍼듀 대학교의 그 데이비드 유 교수와 함께 이제 쓴 논문인데요. 이 논문의 이제 이제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생태계나 혹은 뭐 좀 확장되면 사회 생태계 그쪽에서 이제 많이 이제 발전을 초창기에 해왔었고 그 이후에 다른 분야에서 공학, 뭐 재난 관리, 뭐 기후과학 이런 쪽에서 많이 차용이 되면서 사용이 되어 왔는데. 그 차용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최초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개념들 이런 것들이 좀 누락되는 현상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 중요한 원리 원칙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논지의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야기한 내용 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가 세상 혹은 뭐 도시라는 것을 복잡계라는 시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복잡계라는 단어 자체가 뭐 또 정의는 따로 있습니다만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규모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규모 간에 또 인터랙션도 있고 그리고 각 규모에서는 우리가 이런 적응 순환 주기라는 이런 순환을 이제 또 그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안에 보면 이제 총 4가지 페이즈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특히 이제 재난과 결부시켜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예를 들면 뭐 이제 큰 재난을 이제 맞게 되면 저희가 이제 다시는 또 이런 똑같은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많은 예산과 자원들이 이제 투입이 되죠. 그리고 그런 재난 방지를 위한 다양한 기술들 개발이 이제 또 촉진이 되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알파 페이즈에서 이제 주로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서는 그때 이제 그래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것들에 대한 좀 그런 이제 투자들이 더 일어나고 그 기술의 이제 안정화를 이제 노력을 하고요. 그게 이제 알 페이즈에서 이제 일어난다고 저는 이제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K 페이스에 들어가면 이제 가장 효율이 높다라는 기술 혹은 뭐 어떤 정책 이런 거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다양성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제 회복 탄력성 관점에서는 이제 다양성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위험한 과정이 되는데 특히 이제 재난 관련한 것들은 아까 손흥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당초 이제 투입이 되었던 그런 자원과 예산들이 좀 효율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뭐 감축이 되기도 하고 뭐 다른 곳에 이제 재배치가 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또 과정을 겪게 되고 그 와중에 또 안전 불감증도 이제 동반이 되게 되면 그리고 하필 그때 이제 재난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큰 피해를 이제 또 얻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K 페이즈를 거쳐서 오메가 페이즈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또 재난을 겪었으니 다시 또 우리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알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이제 순환이 되는 것이 또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보는 재난의 이유가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페널티라는 이제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페널티를 우리가 과연 그러면 제대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도시라는 시스템을 봤을 때 여러 규모로 분리되어 있는 그 규모들을
판별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 그 어댑티브 사이클을 우리가 또 판별해낼 수 있고 우리는 지금 현재 어느 페이즈에 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뭐 그 페널티에 관한 이제 최근 논문을 이제 한번 찾아서 보면은 물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다만 지금 이런 이제 데이터에 의한 뭐 최신 기술들을 활용을 하면은 이것들을 좀 규명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약간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좀 더 직접적인 연결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뭐 기반 시설들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확산이 이제 된다는 이야기는 뭐 예전부터 많이 해왔었고 최근에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리날디라는 분이 쓰신 요 논문 이후에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요 아래쪽에 그 연결성의 이제 분류를 총 4가지로 하고 있거든요. 그 3가지는 그래도 어떤 가시적으로 이제 좀 보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많은 연구들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기 로지컬이라고 써져 있는 논리적 연결성 같은 경우에는 실은 정의도 애매모호하고 이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연결성이 아니다 보니까는 연구가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또 데이비드 교수와 제가 최근에 요 논리적 연결성에 관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연결성일 것이다. 그리고 그 숨겨져 있는 연결성은 실은 피해 확산의 하나의 루트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 관계상 뭐 자세한 내용은 뭐 혹시 그 패널 시간에 그 질문 주시면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제도 분석 기법이라는 그런 좀 인문학적인 툴입니다. 그런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 판단됐던 그 기반 시설들 간의 그 연결성을 파악하는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뭐 제가 인공지능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뭐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대량의 문서를 분석하기 위한 텍스트 마이닝 기술부터 시작해서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그것을 제도 분석을 하기 위한 또 AI 기술,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이제 활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드린 이제 말씀처럼 어떤 그 복잡계로서의 인식, 그리고 그 안에서의 또 연결성에 관한 인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도시의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는 개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어댑티브 사이클 내에서 K 페이즈가 굉장히 그 효율성은 높여주지만 높아지는 효율성으로 인해서 다양성이 상실이 되고 취약도가 높아지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은 우리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또 이제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뭐 대학원생들을 포함해서 학생들도 이제 그것을 이제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는데, 이 과정이 저는 실은 다양성이 좀 사라지고 있는 그런 과정처럼도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작은 우려를 담아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다양한 인프라 간 연결성, 상호 의존성 분석과 재난 회복 탄력성 증대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연사 및 패널 분들의 발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기 전에 잠시 무대 세팅이 있겠습니다. 한 2~3분 소요될 것 같고, 그 무대가 준비되는 동안 청중분들께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놓여 있는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은 미래 국토 포럼이 발전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질문지 오른쪽 상단에 QR 코드에 접속하셔서, 지금 디폴트가 아마 익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성함과 질의하고자 하는 대상을 좀 지정하셔가지고 포럼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과 질문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성함, 어느 분께 질의하실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경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오조입니다. 사실은 제가 학교를 퇴직하고 지금은 나노웨더로 해서 아주 작은 스케일의 기상기후를 갖다가 하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저희들이
현실 세계에 와서 좀 질문은 굳이 어느 분이나 못 하겠는데 제가 저 현실성을 많이 이야기하신 선 교수님한테 하는 기상교지만은 영천 씨가 폭염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국토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버추얼 센서 개념을 이용해서 10만 개가 넘는 버추얼 센서로 해서 실시간으로 온도 변화하는 걸 2년에 걸쳐서 그까지는 좋았는데 실제로 지자체에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현실 세계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경직성 경비로 생각해서 연장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 현실 세계에 맞닥뜨린 게 뭔가 하면 지금 말하는 인공지능 아까도 여러 가지 검증이 필요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담당 공무원들은 이때까지 안 하고 살아왔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제도를 갖다가 도입했을 때 조금이라도 미스 있으면 도입한 책임이 나한테 온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것들이 도시 운영하는데 다소 부족하더라도 그건 100% 면피다. 이런 관행. 이 두 개의 절벽에서 이 신기술들이 적용하기가 뿌리 내리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혹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코멘트라든가 저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이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질의응답은 시간 제약 관계상 한꺼번에 다 받은 다음에 일괄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조은초 교수님.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특히 발표 가운데 재난과 재해를 구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 오늘 주제가 도시 재난인데 기후 변화보다는 도시 계획의 잘못으로 인한 재난이 훨씬 많은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각종 보고서들 논문들이 보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도시 계획을 전부 평면적입니다. 평면적으로 땅 따먹기만 하고 있어요. 고저가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고 이것이 도시 홍수 또는 침수를 늘리는 효과가 아직까지는 적어도 기후 변화에 의한 영향보다는 2배 반 내지 4.7배까지 더 크다 하는 사실을 좀 인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토론해 주신 분이 리질리언스를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정의를 다시 한번 봐주세요. 미국의 나셈이죠. NASEM. 미국 과학공학의학 통합 아카데미에서 정의한 건데 이건 2012년에 미국 대통령 행정교수 공식 용어로 리질리언스를 새롭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회복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재난 대응 또는 대응 탄력성으로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서 보다 포괄적인 정의를 좀 사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이제 기후 변화 그러는데 기후 변화의 과학적 측면은 뭐가 어떻게 무슨 온실가스가 어떻게 돼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의 환경적 영향, 사회적 영향, 사회 경제적 영향, 그 다음에 정책적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우리들에게 조금 더 깊이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후 변화의 실상을 좀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알아들어서 결국은 시민들이 행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강화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토론해 주신 분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이제 용어가 숨겨진 연결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아마 요즘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창발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건 콜롬비아 대학 철학과 교수들이 만든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지금 들어오는데 창발의 개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것은 재해와 재난. 재해는 재난의 결과입니다. 즉 재난은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렇게 좀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거 한숨배 돌고 여유가 있으면 더 또 질의를 받도록 이렇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한 분 더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바로 들어가고 좀 답변을 들은 다음에 필요하면 더 추가 질의하는 거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오세호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는 손훈 교수님께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저 오세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간단히 요약하면은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을 때 이제 사업화의 어려움에 이제 그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는데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일단 이제 저희 이제 국토 포럼이니까 이제 토목하시는 분들은 소비자를 이제 국가를 대상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정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발표할 때 얘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체를 아예 바꿔서 생각을 했어요. 정부에서 뭐 해주기 바라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수요자, 그 개개인이 저는 센서를 사서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발점에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제도를 바꿔서 뭐 규정을 바꿔서 해주기보다는 내가 사는 집, 내가 사는 동네에 내가 진짜 위험을 느껴서 100만 원 정도 투자하면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고 저는 그래서 요즘에 하는 얘기가 저희는 이제 R&D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많이 계신 분들이 저는 R&D라는 표현을 BR&D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R&D를 해야지 사실 R&D 하고 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능성은 다 보였는데 막상 그거를 실행하다 보면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들어서 어딜 갈 때마다 BR&D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원철 교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재난재해 도시계획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더 크다. 이거는 노성진 교수님께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연결성과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는 박재량 교수님께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원철 교수님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재해와 재난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고 저희가 언어라는 것이 저희의 그 생각을 좌우하기 때문에 어떻게 용어를 정의하고 사용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좀 조심해서 명확한 정의에 따라서 사건을 구분하고 저희가 정책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도시 계획의 문제 때문에 재해가 재난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한 가지 첨언을 드린다면 이미 기후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도시 계획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도시 계획이라는 것이 그 기후 변화의 그 영향을 한꺼번에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총체적인 그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지금 방제 목표를 그 시간당 100mm로 설정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설 투자, 그다음에 정책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50mm에 대응하는 그 사회 기반 시설의 그 계획 그리고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 계획과 기후 변화가 함께 준비가 돼서 저희가 대비를 해야 저희 건설 분야의 새로운 미래 분야가 열리지 않을까 싶은 간단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좋은 의견 그리고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제가 회복 탄력성이란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은 이걸 사용하기까지 저도 고민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해왔었습니다. 뭐 그런 고민 와중에 한때는 아예 한글 단어를 안 쓰려고 마음 먹은 적도 있었었고요. 어떻게 바꾸든 뭐 여기서 이제 원래 얘기하는 모든 개념들을 다 담기는 힘들다라는 이제 판단이 들어서 이제 리질리언스라는 용어를 이제 한때 사용을 하다가 또 이제 뭐 그래도 또 한국 사람인데 한글이 또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저는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리질리언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살펴보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음에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정의들을 하고 있고요. 그 미국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의도 있고 또 뭐 생태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보들도 있고 결은 비슷한 것 같지만 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또 많이 다릅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결국에는 어떤 모두가 동의를 하는 그 단어 선택한다는 것이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또 뭐 나름으로는 뭐 또 이쪽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창발에 관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창발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복잡계에서 그 요소들 간의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이제 파악을 하려고 그러고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것들과는 별개로 이것들이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이제 결과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창발이라 하는데 실은 제가 요 숨겨진 연결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창발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창발이라는 시각으로 앞으로는 좀 바라봐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질의응답이 그 마이크하고 QR 코드하고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 그럼 좀 잠시 숨 돌리는 차원에서 QR 코드 들어온 거에 대해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좀 오셨는데 첫 번째가 AI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상기와 같이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결과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인데 오늘 네 분의 패널 분들이 계시는데 요거는 뭐 노 교수님이 하셔도 되지만은 그래도 열섬 관련해 가지고 그 AI 적용 연구하고 계시는 허 교수님께서 이 부분은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이 AI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빅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센서 네트워크 설계에 대한 연구가 전문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요? 여기 질문인데 요거는 그 손흥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센서 부분은 먼저 그 손흥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그 다음 이어서 허 교수님께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사실 데이터를 구축하려면 센서가 필요한데 이거에 대한 연구는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센서 값을 싸게 하고 많이 붙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고려해야 될 게 센서 설치비 비용만이 아니라 유지 관리 비용에 대한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성비 부분입니다. 저는 100%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게 정말 그 돈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성비가 나올 거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더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제 앞으로 센서 같은 거 설치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간단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구조물 변이를 잴 때 센서를 붙인다고 했잖아요. 또 요즘에 많이 연구하는 기술 중에서 사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공위성 가지고 변이 재는 연구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인공위성 가지고 변이 재는 기술이 정말 개발이 잘 되면은 나중에는 웬만한 구조물에 센서 안 붙여도 인공위성만 가지고도 엄청난 많은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요즘에는 인공위성에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것도 달려있고 해서 뭐 열화라든지 뭐 침수 같은 경우도 뭐 초분광 카메라 같은 거 이용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그런 그 센서 설치라든지 빅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비용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좀 시간은 걸릴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이제 답해야 되는 질문이 이제 AI가 이제 학습 데이터만을 가지고선 이제 예측하는 거다 보니까 그 결과의 신뢰성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한 걸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답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원조 그 패널리스트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어쨌든 인공 AI 모델 같은 경우는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데이터의 범위를 벗어나게 됐을 때에는 사실 그 예측의 신뢰성을 전혀 장담할 수가 없는 게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아직 겪지 못하는 그런 현상의 범주는 사실 이제 AI 모델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 물리 모델이 이제 보조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물리 모델은 이제 물리적 이제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 안에서 다양한 현상들을 탐색하는 거는 가능하고, 그런 거를 이제 노성진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트레이닝하는 이런 거를 잠깐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렇게 뭔가 큰 틀에서는 다양한 현상들, 우리가 아직 그 접해보지 못한 현상들이 어떠한 현상일지에 대해서 한번 예측해보는 데이터를 이제 물리 모델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게 실제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들을 줄여나가는 역할을 AI 모델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AI 모델과 물리 모델을 융합해서 사용하는 게 이런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네이버 랩스에서도 귀한 걸음 해주셨고 디지털 트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네이버 랩스에 대해서도 질문 한번 어떤 분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계시면 제가 찍을까요? 예. 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권태규 실장입니다. 토목하시는 전공하시는 분이 네이버 랩스에 가서 디지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감명 깊게 받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네옴에 대해서 궁금하면서 여러 가지 보는데 네이버가 거기서 사업을 한다, 되게 특이했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지금 말씀하신 그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고 이런 것들을 가상 로봇 등과 연계해서 가상현을 구현해가지고 구축하는 걸 하고 계신다라는 건데, 첫 번째 궁금한 것은 투자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손은 교수님 말씀하신 유지관리가 포인트인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끌고 가면서 가치를 어떻게 어필하면서 이거를 업그레이드 해갈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은 네옴도 여러 가지 구상이 있다 보니까 로봇이 접목되고 해서 통합 관리하는 쪽에 포커싱 될 것 같은데, 결국엔 도시단 전체에 대해서 통합 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피드백해서 이 도시 전체를 운영하는 데 효과 또는 효율적으로 가겠다, 이런 것들로 좀 이렇게 끌고 가면서 이야기가 돼야만이 지속 가능하면서 발전하면서 이 비즈니스 모델로 조금 더 네이버가 가치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니 거기에 대한 고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질문 감사드리고요. 사업상 밝힐 수 없는 부분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저희가 네옴, 그러니까 사실상 사우디에 가보면은 네옴 말고도 굉장히 큰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첫 발을 디딘 곳은 사우디 주택자치행정부 장관과의 만남을 통해서 들어가게 됐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뭐 아람코라든지 네옴 여러 관계자들과의 사업 확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는 부분도 있고, 모든 사업이 하나의 획으로 묶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와 로봇을 묶어서 이렇게 좀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로봇 같은 경우는 저희가 로봇의 하드웨어에 집중하는 건 아닙니다. 플랫폼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서드파티 로봇들이 저희 플랫폼에 들어와서 저희의 기능들을 이용해서 유사하게 할 수 있는 플랫폼 향을 가고 있고요. 디지털 트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제공하는 것들이 저희만의 기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우디에서 그들의 유스 케이스를 플랫폼 위에 직접 얹을 수 있게끔 저희가 기술 교육도 해드리고 지원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답변이 충분하진 않았을 텐데요. 예, 끝나고 뭐 시간 되시면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그 시간 관계상, 왜냐하면 이제 오늘 발표하신 5분들이 저를 포함해 가지고 굉장히 그 앞에 지금 프로에 계신 분들이 분야 다 대전문가 분들이십니다. 이분들 질의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변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손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혹시 QR 코드가 있으니까 거기에 좀 질의를 주시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답변 드리는 기회를 갖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준비된 자에게 혁신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재해 대응 분야에서의 AI 적용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를 계기로 도시재해 분야에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퍼스트 무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발표 자료에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AI 작동 방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 불안하다 하면서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AI가 설명 가능한 AI가 되어야 하고 AI는 단순 반복 작업, 인간은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결정에 집중해야 된다는 지적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AI를 활용한 효율성, 안정성,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주제 발표 및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 제약이 있어서 준비된 자료를 충분히 시간을 못 들여서 너무너무 송구스러운데 그건 제 뜻이 아니고 진행자 측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모든 여기 계신 분들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